안녕하세요. 본인이 세상에서 가장 효자인 줄 아는 남편을 깔끔하게 폐기 처분한 40대 여자입니다. 가끔 유튜브의 사연 채널들을 보면서 세상에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도 있구나 싶은 생각을 여러 번 했었는데 제가 여기에 사연을 보내게 될 거라곤 정말 상상도 못했어요. 저는 이제 겨우 40대 초반이지만 짧은 인생 정말 파란만장하게 살았다고 자신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고요? 바로 제 남편, 아니 이제는 전 남편이란 인간 때문입니다. 최근 저에겐 정말 기절초풍할 정도로 어이가 없었던 일들이 있었는데요. 지금부터 제게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에 대해 여러분들에게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보려고 합니다. 어릴 적 저희 집은 화목함 그 자체였습니다. 공무원으로 근무를 하고 계셨던 아버지께선 주말이 오면 무조건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려고 하셨어요. 바닷가에 가서 모래성을 쌓기도 하고 근처에 있는 다른 지역으로 드라이브를 가거나 맛있는 걸 먹으러 가기도 하고 아버진 주말에 가족들과 함께 놀러 갈 때마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얘들아, 아빠가 자주 시간을 못 내줘서 미안해. 너희랑 여기저기 놀러 다니고 싶은 곳이 정말 많은데 우린 이렇게 주말마다 놀러 나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좋은데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도 엄마 아빠랑 함께면 모든 게 다 좋아. 저희 가족은 아무리 바빠도 늘 화목했고 서로 언성을 높이거나 사소한 일로 다투는 일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 평생 동안 저희 가족이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세상에 평생이라는 것과 영원이라는 것은 없더군요. 제가 중학교 2학년이 됐을 즈음 저희 집엔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불행이 닥치게 됐습니다. 아버지에겐 인생 친구라고 부를 정도로 아주 친한 친구 한 분이 계셨어요. 종종 저희 집에도 놀러 오시곤 했고 또 저희 남매를 볼 때마다 너무 예쁘고 귀엽다며 용돈을 쥐어주시기도 하셨기에 저도 그분을 광태 삼촌이라고 부르며 잘 따랐었죠. 그날도 여느 때와 다름없이 하교 후 집으로 돌아왔는데 평소랑은 다르게 집안이 굉장히 소란스러웠습니다. 광태씨, 보증이 얼마나 위험하고 무서운 건지 알기나 해요? 절대로 안 돼요. 나가요, 나가! 제가 오죽하면 이러겠습니까? 예? 사업이 너무 어려워져서 그럽니다. 이 방법이 아니면 정말 제가 살 구멍이 없어서 그래요. 순철아, 제발 딱 한 번만 도와주라. 어? 너한테 무슨 일이 있어도 피해 안 가도록 할게. 보증 한 번만 서주면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악착같이 일어설게. 제발. 보증, 사업, 어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잘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광태 삼촌의 얼굴과 표정에서 대강의 상황을 알 수 있었어요. 아버진 한숨을 계속 푹푹 내쉬시더니 광태 삼촌의 손을 잡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사람아,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친구 앞에서 이렇게 무릎을 꿇어. 내가 보증 서줄 테니까 그만 울고 일어나. 정말이야? 다른 사람이 서달라고 하면 고민도 않고 거절하겠지만 너니까 내가 서주겠다고 말하는 거야. 너도 옛날에 내가 힘들었을 때 옆에 있어주고 손 내밀어줬잖아. 그러니까 나도 네가 필요할 때 도움을 주는 사람이 돼줘야지. 순철아, 정말 고맙다. 고마워. 이 은혜는 정말 잊지 못할 거야. 재수 씨한테도 너무 미안하고 내가 약속할게. 다음번에 찾아올 땐 꼭 웃으면서 찾아오기로. 다시 한번 고맙다, 순철아. 아버진 결국 광태 삼촌의 빚 보증을 서주기로 약속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빚 보증이라는 게 정말 위험한 거더라고요. 보증이라는 게 채무자가 돈을 제대로 갚지 못하면 빚 보증을 서준 보증인이 그 채무를 몽땅 끌어안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한마디로 광태 삼촌이 빚을 갚지 못하면 저희 아버지가 그 빚을 그대로 갚아야 한다는 것이었죠. 아주 큰 위험 부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께선 광태 삼촌을 믿고서 보증을 서주신 거였습니다. 어머닌 선뜻 보증을 서주겠다고 말씀하신 아버지를 향해 걱정스러운 말투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당신 정말 책임질 수 있어? 만에 하나 광태 씨가 빚을 제대로 못 갚으면 그 빚이 당신 몫이 되는 건데 그땐 어떡하게.
걱정하지 마. 저 친구는 한번 마음먹은 건 무슨 일이 있어도 해낼 친구야. 그러니까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꼭 일어설 거야. 난 그렇게 믿어. 하지만 그로부터 6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나 아버지의 믿음은 완전히 산산조각이 나버리고 말았어요. 광태 삼촌은 결국 어려움을 극복하지 못하고 회사 문을 닫으셨고 설상가상으로 빚까지 제대로 갚지 못해 결국 모든 채무를 아버지께서 떠안게 됐습니다. 저희 아버지와 그렇게 오랜 시간 알고 지냈다면서 둘도 없는 친구 사이라면서 광태 삼촌은 저희 가족에게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없이 종적을 감췄습니다. 저희 집은 그날 이후부터 완전히 초상집 분위기가 되어버리고 말았죠. 나중엔 웬 낯선 아저씨들이 들어와 저희 집에 빨간 딱지들을 붙이고 가는데 그 모습을 직접 눈으로 보고 나서야 저희 집에 불행이 찾아왔다는 게 확 와닿더라고요. 그 모습을 함께 본 남동생은 무섭다면서 제 품에 안겨 울었고 집안의 모든 곳에 붙은 딱지를 보며 어머님 바닥에 주저앉아 소리를 지르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왜 우리가 당신 때문에 이런 꼴을 봐야 돼?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 집을 마련했는데 당신의 그 의리랑 믿음 때문에 우리 집안 전체가 망해버렸어. 미안해 여보.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 정말 미안해. 저희 가족은 결국 살던 집을 내놓고서 근처에 가격이 저렴한 새빵을 얻어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더불어 어머니가 운영하시던 가게도 잠깐 동안 문을 닫게 되었죠. 이사간 집은 벽지에 군데군데 곰팡이가 쓸어 있었고 화장실이나 방문을 열면 간간히 바퀴벌레가 나올 정도로 열악했어요. 그날 이후 술을 한 입도 드시지 못하는 어머니께선 계속해서 술을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하루에 소주 한 병씩은 매일같이 드셨고 술을 드실 때마다 잔뜩 취하신 채로 아버지께 소리를 지르며 주정을 부리기 바쁘셨어요. 당신 애들 보기 부끄럽지도 않아? 나 같으면 가족들 보기 미안하고 부끄러워서 고개도 못 들고 다니겠네. 당신은 말이야 앞으로 이 집에서 밥 먹을 생각도 하지 마. 당신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쌀 한 톨도 아까우니까. 그렇게 점점 불행한 일상에 익숙해지고 있던 어느 날 저는 평소보다는 조금 늦은 하굣길에서 집으로 향하고 계시는 아버지의 뒷모습을 마주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아버지 어깨가 축 늘어져 있는 거예요. 한 번도 아버지의 뒷모습을 제대로 본 적이 없었는데 잔뜩 처져 있는 그 어깨를 보니 저도 모르게 막 눈물이 나려고 하더라고요. 저는 최대한 밝은 목소리로 아버지를 불렀습니다. 아빠! 이게 누구야? 우리 공주구나. 학교에서 이제 마친 거야? 오늘은 왜 이렇게 늦게 마쳤어? 친구들끼리 남아서 공부 좀 하다가 오느라 좀 늦었어. 아빠랑 이렇게 마주쳐서 같이 집에 들어가니까 되게 반갑고 기분도 좋다. 우리 공주님, 오늘도 학교에서 재미있게 보냈어? 그럼, 난 항상 재미있게 보내는걸? 아빠, 있잖아. 내가 아빠한테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는데 들어줄 수 있어? 물론이지. 우리 딸이 하는 말이면 당연히 들어줘야지. 아버지 대답을 듣자마자 저는 아버지를 있는 힘껏 꽉 안아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고 싶었던 말들을 하기 시작했어요. 사람은 누구나 한 번쯤 착오를 겪고 살아간대. 모든 일이 내 뜻대로 잘 될 수만은 없는 거고 잘 되길 바랬던 일이 예상치 못하게 꼬일 수도 있는 거라고 우리 담임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어. 그러니까 어깨 조금만 더 펴고 살아도 될 것 같아. 아빠한텐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족이라는 소중한 존재가 있잖아. 그러니까 조금만 더 웃자.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난 무조건 아빠 편이야. 알지? 우리 딸이 아빠한테 이런 말도 다 해줄 줄 알고 다 컸네, 다 컸어. 그래, 아빠 이제부터 더 힘내서 살아볼게. 그렇게 말해줘서 너무 고맙다, 자영아. 고맙긴 자식으로서 당연한 건데. 아빠, 많이 사랑해요. 그날 집으로 가는 길목에서 저희 부녀는 한참 동안 서로를 꼭 끌어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왕 마주친 김에 저녁을 먹고 들어가자는 아버지의 말에 근처에 있는 중국집에서 짜장면을 먹은 후 집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저는 그날 밤 자기 전 최대한 용기를 내어 어머니께 다가가 이렇게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있잖아. 이제 아빠 좀 용서해주면 안 될까? 뭐? 아빠를 용서해달라니 그게 무슨 소리야? 나라도 충분히 알고 지냈고 믿을 수 있는 몇십 년 지기 친구가 와서 울고불고 한 번만 도와달라고 하면 아무 의심도 걱정도 없이 믿고 도와줄 것 같아. 그래도 아빠가 우리 집 가장인데 매일같이 저렇게 표정도 안 좋고 어깨도 축 처져 있는 모습도 보기 안 좋고 엄마가 마시지도 못하는 술 매일같이 마시고 취한 모습도 엄마랑 아빠가 싸우는 모습도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아서 그래. 엄마, 아빠 딱 한 번만 용서해주자. 우리를 봐서라도, 어? 나도 알아. 네 아빠가 일부러 그런 건 아니라는 걸. 그런데 그 선택 하나로 집까지 날려먹은 게 너무 화가 나서 그래. 화가 나서. 그 집, 엄마랑 아빠가 어떻게 마련했는 줄 아니? 너희한테 맛난 음식 하나 제대로 못 먹이고 백화점에서 옷을 사는 대신 시장에서 옷을 사 입히면서 돈을 아끼고 아껴가며 악착같이 모아서 마련한 집이야. 그런 집을 고작 빚보증 하나로 날려먹었으니 엄마가 속이 뒤집어지고 눈물이 나고 부하가 치밀어 오르고 하는 거라고. 그 집이 어떤 집이었는데. 엄만 결국 눈물을 터뜨리셨고 전 아무 말 없이 조용히 어머니를 안고 다독일 뿐이었습니다. 이렇게 눈물을 흘리는 것으로 속상한 감정이 아주 조금이나마 풀리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서 말이죠. 솔직히 어떻게 빚보증으로 집을 날려먹은 아버지를 용서해달라고 말할 수 있느냐. 당장 이혼서를 내밀어도 시원찮을 판에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아버진 정말 단 한순간도 가정에 소홀하셨던 적이 없었기에 아버지께 기회를 한 번 더 주면 안 되겠느냐고 어머니께 말씀을 드렸던 것이었어요. 만약 아버지가 조금이라도 가족에게 소홀하게 대했다면 전 어머니께 아버지를 용서하라는 말 대신 이혼하라는 말을 건넸을 겁니다. 제가 그 말을 꺼낸 지 일주일 정도가 지난 후 두 분은 늦은 새벽까지 오랫동안 대화를 나누셨어요. 결국 어머니는 아버지를 용서해 주셨고 아버지는 어머니께 미안하고 또 미안하다며 소리내 엉엉 우셨어요. 그만 울어. 내일 출근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퉁퉁 부은 눈으로 출근할 거야? 솔직히 당신이 나한테 욕을 한 트럭 하고서 짐을 싸들고 나간다고 하더라도 난 당신 잡을 자격도 없는 놈인데 이런 한심하고 못난 남편을 용서한다고 말해주니까 그게 너무 고마워서. 고마우면 앞으로 우리 가족한테 1000배로 더 잘해. 그리고 지금 당장은 어렵더라도 우리 예전처럼 다시 힘내서 살아보자. 그러다 보면 다시 볕들 날도 오겠지. 두 분이 서로 손을 잡고 한참 동안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고서 저희 남매도 조용히 눈물을 훔쳤습니다. 부모님께서 관계를 회복하신 뒤부터 침울하기만 했던 집안은 아주 조금씩 활기를 되찾기 시작했어요. 어머니께선 장사를 다시 해보겠다고 하시며 한동안 닫고 있었던 가게 문을 다시 여셨고 아버지께서도 예전에 에너지 넘치는 모습으로 출근하셨습니다. 저희 가족은 마냥 상황을 원망하고 후회하고 눈물을 흘리는 게 아니라 가족끼리 똘똘 뭉쳐 조금 더 힘내서 살아보기로 다짐했어요. 그렇게 부모님이 피땀 흘려 악착같이 돈을 벌고 최대한 아끼고 아껴 돈을 모으신 결과 저희는 새방으로 이사를 온 지 5년 만에 다시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갈 수 있게 됐어요. 딱 제가 성인이 되던 무렵이었죠. 네 식구가 살기 터무니없이 좁은 집에서 다시 아파트로 이사를 오게 됐을 때 저희는 서로 얼싸안고 얼마나 눈물을 흘렸는지 모릅니다. 내가 다신 보증이고 뭐고 그런 실수 저지르지 않을게. 우리 식구 모두 날 한 번 더 믿어줘서 진심으로 고마워. 그 무렵 저도 대학에 들어가 누구보다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졸업을 한 후엔 아버지를 따라 공무원의 길을 선택했어요. 월급은 그리 많지 않았지만 그래도 안정적인 삶을 사는 것이 낫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죠. 취업을 하고 나서도 자기 개발하기 위해 지역 내 스터디 모임 같은 곳에 가입을 했고 그곳에서 전 남편을 처음 만나게 됐습니다. 중견기업에 다니고 있었던 남편은 장남으로서의 책임감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었어요. 이남 일녀 중 장남이었던 남편은 시부모님과 동생들을 잘 챙기는 좋은 사람이기도 했어요. 시부모님 또한 처음 제가 인사를 갔을 때 저를 반갑게 맞이해 주셨고
제 손을 잡아주면서 앞으로 잘 지내보자고 웃으며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고 시부모님이 참 좋으신 분들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이 집 며느리가 되면 잘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으니 말이죠. 그 후 양가 상견례까지 모두 끝낸 다음 본격적으로 결혼 준비에 들어가게 됐어요. 그런데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시모가 벼랑간 저희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너희 결혼하는데 우리나 안 거들어줘도 괜찮지?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님? 지금까지 아무 탈 없이 이 나이 먹도록 키워놨으면 그걸로 된 거지. 뭘 더 바래? 어차피 너도 공무원이라고 했고 송아기도 연봉이 적은 편도 아니니까 매달 받는 월급 꼬박꼬박 다 모아뒀을 거고 그러면 굳이 우리 도움 없이도 너희 돈으로 알아서 다 해결할 수 있지 않겠니? 설마 일하면서 저축 하나 안 해놓은 건 아니지? 저축은 당연히 다 해놨죠. 그런데 상견례 할 때도 아무 말씀 없으셔서 조금 당황스러웠을 뿐이에요. 두 분 의견이 그렇다고 하시면 저희도 그냥 저희 선에서 적당히 준비할게요. 그동안 아무 탈 없이 키워줬으면 됐지 뭘 더 바라냐는 말에 그냥 할 말이 없더군요. 저희는 뭐 해달라고 말씀을 드린 것도 아니었고 요구사항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는데 말입니다. 원래 집안에 장남이 장가를 간다고 하면 부모님들이 나서서 뭘 더 해주려고 하지 않나요? 그런데 해주려고 하긴커녕 해주는 거 바라지 말라는 시모의 모습을 보고서 약간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반대로 저희 친정집에선 저희 부부에게 결혼식 준비 비용에 보태라고 하시며 무려 5천만 원이라는 돈을 건네주셨어요. 이 정도는 있어야 여유롭게 준비할 수 있을 거야. 이걸로 가구도 사고 집 사는 데도 어느 정도 보태고 뭐가 됐든 너희 결혼 준비하는 데 써라. 그리고 이서방, 우린 자네 그 책임감 있는 듬직한 모습 하나만 보고 애지중지 곱게 균내 딸 보내는 거니까 자영이한테 정말 잘해줘야 하네. 내 말 무슨 말인지 알겠지? 네, 장인어른 걱정하지 마십시오. 믿어주신 만큼 정말 최선을 다해 잘하겠습니다. 아빠, 엄마 너무 고마워. 엄마 아빠 봐서라도 이 사람이랑 정말 행복하게 잘 살게. 그렇게 저희는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 금전적 부담 없이 결혼식을 무사히 올릴 수 있었고 제가 공무원이었기에 낮은 금리로 전세 대출을 받은 후 부모님이 주신 돈을 조금 더 보태 좋은 전셋집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대출도 대출이었지만 무엇보다도 부모님께서 돈을 보태주신 것이 많은 도움이 되더라고요. 시댁엔 굳이 친정의 도움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괜히 꺼내면 또 긁어부스럼을 만들 것 같더라고요. 저희는 결혼 1년 만에 천사 같은 쌍둥이 아들들을 품에 안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도 아닌 둘이라 양가 부모님께선 무척이나 좋아하셨어요. 그리고 당분간은 아이를 키우는 데 집중하고 싶어 다니고 있던 직장을 그만뒀습니다. 아이들이 태어난 후 시부와 시모는 정말 매일같이 저희 집에 아이들을 보러 왔어요. 품에 끌어안고 어와둥둥 한 번 안으며 내려놓을 줄을 몰랐죠. 그럼 시부와 시모가 자주 왔으니 아이들 돌보는 것에도 도움을 줬냐고요? 아니요. 그냥 정말 예뻐해 주기만 했습니다. 너 저기 싱크대에 있는 설거지는 평생 쌓아두기만 할 생각인 거냐? 왜 보고서 손도 안 대고 있어? 저희 집안일은 되도록 분담해서 하고 있거든요. 설거지는 남편 담당이라 남겨두고 있는 거예요. 아이고 세상에. 앞으로 세상이 어찌 돌아가려고 그러는 건지 모르겠다. 어떻게 남편한테 주방일을 시킬 수가 있어? 아버님,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요. 이전처럼 남자는 바깥일, 여잔 집안일 하는 시대는 진작에 지나갔어요. 요즘은 남편들한테도 시키면 다 해요. 살림하고 육아 전담하는 남편들도 얼마나 많다고요. 요즘 젊은 애들 생각 따라가기 참 힘들다. 우리 때 남편은 하늘처럼 여기고 그랬는데. 시부와 시모는 결혼식을 올리고 혼인신고서 잉크가 마르기도 전부터 태도가 바뀌었어요. 처음 인사를 갔던 날 제게 마냥 웃으면서 친절하게 대해줬던 건 그냥 말 그대로 첫 만남이었기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그 중에서도 제가 가장 싫었던 건 맏며느리니 이 정도는 해야지
우리 집 잘난 장남을 데리고 갔으면 네가 이 정도는 우리한테 해줘야지. 와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가끔 보면 마음속에 작은 보상 심리 같은 게 자리를 잡고 있는 듯 보였어요. 시부, 시모의 생신날엔 꼭 제가 손수 만든 미역국과 음식을 드시고 싶어 했고 때로는 아무 날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용돈을 바라시기도 했습니다. 뭐 생신날 음식을 만들어드리고 미역국을 끓여드리는 거, 용돈을 바라시는 거, 그 정도야 당연히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해서 큰 불편함 없이 해드리곤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은 시누이와 시동생까지 자기네들을 왜 챙겨주지 않느냐고 짜증을 내더라고요. 언니, 솔직히 결혼하고 식구가 됐으면 이렇게 마주칠 때마다 아가씨 용돈이에요, 도련님 용돈이에요 하고 챙겨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형수님. 좀 너무하신 것 같아요. 형은 말 안 해도 맨날 저희 보면 필요한 거 없냐 물어보고 용돈도 딱딱 알아서 쥐어주고 그랬었는데 솔직히 형수님도 그러실 줄 알았어요. 아가씨, 도련님, 제가 왜 그래야 하는지 알아들을 수 있게 설명을 한번 해보실래요? 아니, 그야 가족이니까요. 그리고 새언니인데 좋은 마음으로 줄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제가 돈을 주는 건 가족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성인이 됐으면 충분히 아르바이트라도 해서 돈 벌 수 있는 나이잖아요. 언제까지 남의 지갑에서 돈 나오기만을 바라보고 있을 건데요. 20대 중반 돼서도 그럴 거예요? 30, 40, 50살 돼서도 백수노름하면서 돈 나오길 바라만 보고 있을 거냐고요. 성인이 됐으면 이제 적어도 생각이라는 걸 좀 하고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딱 잘라서 이야기를 하니 두 사람 다 아무 말도 못하더군요. 저는 뻔뻔하게 행동하는 시누이와 시동생이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어째서인지 아이들이 태어난 이후 장남 콤플렉스가 더욱 심해졌어요. 자기 가족을 챙기지 않으면 곧 무슨 일이 일어난 사람처럼 행동을 하더라고요. 이런 남편을 보면서 참을인을 새기던 제가 폭발을 하게 된 건 결혼한 지 5년째 되는 해 돌아온 시모의 생신날이었습니다. 그날은 쌍둥이들 모두가 몸살 감기에 걸린 날이었어요. 열이 나고 토하고 울고 정신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아무리 생각해도 아픈 아이들을 데리고 시댁에 갈 수 없을 것 같아 급히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을 설명했죠. 여보, 미안한데 오늘 애들 상태가 너무 안 좋네. 아까 병원 가서 링거를 맞췄는데도 열이 떨어질 생각은 안 해. 미안한데 나랑 애들은 오늘 어머님 뵈러 못 갈 것 같아. 그러니까 당신 혼자서라도 다녀와. 어머님께는 따로 내가 연락드릴게. 아무리 그래도 이렇게 중요한 날 맏며느린 당신이 빠지면 안 되지. 해마다 당신이 생신도 챙겨드리고 미역국도 끓여드리고 했잖아. 어머니가 당신이 끓인 미역국을 얼마나 좋아하시는데 도저히 안 되겠어? 당신 좀 적당히 좀 해, 적당히. 내가 해마다 그런 것도 아니고 올해 한번 빠지겠다는데 다른 이유도 아니고 애가 아파서. 아무튼 난 오늘 못 간다고 말씀드릴 거야. 당신 혼자 가라고 분명히 이야기했어, 난. 이런 상황에서도 맏며느리 타령을 들으니 정말 속이 뒤집히고 무척이나 화가 치밀어 오르더군요. 그리고 저는 남편과의 통화를 마친 후 곧바로 시모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시모도 제 이야기를 듣자마자 마구 화를 내더군요. 이런 날 맏며느리가 자리를 비우겠다는 게 말이나 되는 소리야? 그러지 말고 애들은 뭐 병원 가서 수액이라도 좀 맞춰놓고 오든지 아니면 사돈댁 가깝잖아. 사돈댁에 잠깐 맡겨놓고 오던지 해라. 열이 펄펄 끓는 애들이 그 긴 시간 동안 이동을 어떻게 해요? 어린애들 열병 나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어머님도 잘 알고 계실 거 아니에요. 어머님 생신도 중요하지만 저한테 제가 10달 품어 낳은 애들이 더 중요해요. 죄송하지만 오늘은 아범만 보낼게요. 에휴, 하여간에 맏며느리라고 하나 있는 게 시애미한테 한마디를 안 지려고 아주 머리 꼭대기까지 기어오르려고 파락을 하는구만, 파락을. 네 마음대로 해라. 시모는 그렇게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정말 화가 미친 듯이 끌어올랐어요. 어떻게 같은 부모 입장의 사람까지 제 마음을 그렇게 몰라주나 싶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끙끙 앓는 두 아이들을 열심히 간호했고 몇 시간 후 남편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그런 남편을 향해 잠깐 이야기를 하자고 불러낸 다음 남편의 눈을 쳐다보며 똑바로 말했어요. 당신이 장남으로서 제 역할 다 하는 거?
난 신경 안 써. 그런데 당신은 이제 가정 있는 사람이야. 장남으로서도 당연히 제 역할을 다해야겠지만 내 남편으로서 그리고 우리 아이들의 아빠로서도 제대로 역할을 좀 했으면 해. 앞으로 또 한 번 이런 일이 생긴다면 그땐 뒤도 안 돌아보고 이혼이야. 미안해. 안 그래도 오늘 계속 생각했어. 내가 너무 내 생각만 한 것 같아서 마음이 너무 불편하더라고. 많이 기분 나빴지? 다신 이런 일 만들지 않을게. 내가 생각이 짧았던 것 같아. 여보, 미안해. 그 후 한동안 남편이 시댁 문제로 인해 제 속을 긁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날 정말로 본인의 잘못을 제대로 깨달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 또한 딱히 싫은 티를 내지 않고 며느리로서 시댁에 최소한의 도리만 하며 저희 가족끼리 행복을 지키며 열심히 살아갔습니다. 그로부터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어요. 저희 부부는 결혼한 지 10년 만에 전세방을 벗어나 자가를 마련하게 됐습니다. 사실 그전에도 이사를 가려면 충분히 갈 수는 있었지만 그래도 사람 마음이라는 게 가능한 집보단 더 좋은 집을 목표로 두고 싶고 그런 거잖아요. 무엇보다도 최대한 대출을 적게 끼고 살고 싶기도 했기에 10년이라는 시간이 걸린 것이었죠. 저희 부모님과 남동생도 저희가 이사 온 집을 둘러보시더니 그동안 참 고생 많았다며 손을 잡고 눈물을 같이 흘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고도 없이 갑자기 시동생이 저희 집으로 찾아와선 절 보면서 정말 터무니없는 소리를 내뱉더군요. 형수님, 저 이 집에 남는 방 1개만 주시면 안 돼요? 방도 3개나 되는데 1개는 저 쓰면 되겠네요. 도련님, 미안한데요. 이 집에 도련님이 쓸 방은 없어요. 하나는 우리 방이고 하나는 우리 애들 방이고 하나는 잡동사니 넣어둔 방이거든요. 근처에 찾아보면 저렴한 새방 많으니까 한번 잘 찾아보세요. 마치 맡겨놓은 것처럼 와서 방을 달라고 하다니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린가요? 저희 식구들은 고생을 했다며 눈물을 흘려줬는데 남의 집 식구는 냅다 찾아와 방을 달라고 말하는 꼴이라니 두 집안이 너무 상반되어 웃음이 절로 나더군요. 그런데 도련님이 방을 달라고 이야기를 한 건 그저 약과였어요. 이사를 온 지 딱 2년째 되던 날 시댁에서 아주 큰일이 터져버리고 말았어요. 정말 모든 것이 다 뒤집어질 정도로 엄청난 일이었죠. 바로 시부가 네트워크 마케팅, 무엇이냐 쉽게 말해서 다단계 사기를 당해 온 시댁이 나락으로 떨어져 버린 것이었습니다. 30년간 다니던 회사를 퇴직하고 높은 수익을 벌게 해주겠다는 말에 혹해서 다단계 회사에 투자를 했는데 처음엔 꼬박꼬박 약속했던 수익이 들어왔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시부는 이거 진짜 돈이 들어오구나 하고 퇴직금이며 노후자금 그리고 살고 있던 아파트까지 담보로 대출을 받아 투자를 했던 걸로 보였습니다. 말 그대로 욕심이 지나친 거였죠.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수익금이 들어오지 않더니 2달이 지나고 3달이 지나고 6달이 지나도 투자금이 들어오지 않았다고 했어요. 네, 시부는 욕심을 부리다 사기를 당하고 만 거였습니다. 피해자는 시부뿐만이 아니었어요. 피해자는 수백 명에 달했고 시부는 결국 화병에 알아눕기까지 했어요. 시모는 한순간에 전 재산을 날릴 위기에 처하자 그놈들을 잡아야겠다며 길길이 날뛰었습니다. 그놈들 잡히기만 해봐라. 무슨 일이 있어도 잡고야 만다. 그런데 다들 아시겠지만 사기꾼들은 무척이나 치밀하잖아요. 주범들은 이미 해외로 떠나버린 것 같았고 잡놈들만 경찰에 잡혀 구속된 것 같았어요. 혹시 몰라 시모가 주범들을 잡겠다고 전국 팔도를 돌아다녔지만 결국 지명수배만 내려진 채 범인들을 잡을 수 없었어요. 하도 곡소리를 하길래 남편과 함께 시댁에 찾아갔더니 세상에 집안이 완전히 초상집 분위기더군요. 신우와 시동생은 시부를 원망하기 바빴고 시모는 목이 다 쉰 채로 울고 있었으며 시부는 가슴을 퍽퍽 내려치고만 있더라고요. 시모는 저희를 보고 울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집도 조금 있으면 경매로 넘어갈 텐데 이제 뭘 어떻게 해야 하나 싶다. 내 식구가 모두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으니 아이고 이를 어쩜 좋으냐 그래. 걱정하지 마세요 어머님. 다 방법이 있을 거예요. 제가 좋은 방법이 없나 하고 한번 찾아볼게요. 저는 뭔가 법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게 없을까 생각했는데 남편은 저와 완전히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몇 개월 뒤 시댁의 집은 경매로 넘어갔고 길거리에 아주 나앉게 되는 상황까지 오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쯤에 무슨 일이 벌어진 줄 아시나요? 지금 생각해도 손발이 다 떨려옵니다. 어느 날 남편이 저녁에 저랑 얘기 좀 하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설거지를 끝내고 소파에 앉았더니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꺼내기 시작하더군요. 여보, 있잖아. 내가 생각을 좀 해봤는데 그냥 우리 지금 살고 있는 이 집 우리 부모님한테 넘겨드리고 우리가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면 어떨까? 우리 부모님이 너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니까 내가 너무 가슴이 아파 미치겠어. 그래도 내가 이 집 장남인데 부모님과 동생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도와줘야 되지 않겠어? 뭐라고? 다시 한번 말해봐. 지금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야? 아니, 생각해봐. 어머니 아버지가 두 분이서만 사는 것도 아니고 남동생 여동생까지 같이 살고 있는데 이렇게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으니 큰일 난 거 아니겠어?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집을 넘겨드리고 우리가 다시 월세살이를 하든 전세살이를 하든지 하자고. 당신 지금 정신 핵가닥한 거 아니야?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자꾸 하냐고. 입장 바꿔서 한번 생각해봐. 우리 부모님이 만약 어머님 아버님이랑 같은 상황에 놓였어. 그래서 내가 당신한테 이 집을 우리 부모님께 드리고 우리가 이사 가자는 말을 해. 그러면 상식적으로 그래 그러자 이러고 대답할 수 있겠어? 아니, 장인어른이랑 장모님은 상황이 다르지. 그리고 지금은 만약을 가정하는 게 아니라 실제 상황을 놓고 이야기하는 거잖아. 당신 부모님은 특별하고 우리 부모님은 그럼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이야? 하긴 당신은 늘 그랬지. 장남 역할 한답시고 본인 집만 각별하게 챙기고. 생각해보면 난 맏며느리면 뭘 해야 한다 라고 귀에 딱지가 않게 들었었는데 정작 당신은 우리 부모님한테 맞사이로서 뭘 해드린 게 아무것도 없네. 그래, 그러니까 상황이 다르다는 소리가 나오지. 당신은 어려운 일 생기면 처남이 장인어른 장모님 보살펴드리면 그만이지만 난 장남이니까 당연히 이런 상황에서 내가 부모님을 챙겨드리고 모셔야 그게 정상 아니야?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면 어려운 상황에 처한 내 부모님을 위해서 대출을 받아서라도 내 식구가 살 수 있을 만한 집을 알아보겠다. 그리고 이 집 누가 보면 당신이 산 집인 줄 알겠다. 당신이 정 이 집을 드리는 게 힘들겠다 싶으면 우리가 부모님이랑 여동생 남동생까지 싹 데리고 살자. 그건 괜찮지? 비록 식구가 많아 집이 좁더라도 충분히 지낼 순 있잖아. 그놈의 장남 콤플렉스는 이젠 아주 정신병 수준으로 보일 정도였어요. 누가 보면 세상에서 제일 가는 효자인 줄 알겠더라고요. 이전에 있었던 일로 정신을 좀 차린 줄 알았는데 그냥 여태까지 정신을 차린 척하며 연기를 했던 거였습니다. 어쩜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말만 늘어놓는지 저는 되도 않는 말을 짓거리는 남편을 향해 쐐기를 박았어요. 입장 바꿔 생각했을 때 납득이 안 되는 행동이라면 상대방한테도 똑같이 느껴질 수 있다는 걸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 무슨 뜻인지는 알지? 지금 여기서 분명히 내 의사는 밝혔어. 내 의견 무시하고 당신 마음대로 밀어붙이면 그 행동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할 거야. 난 분명 경고했어. 세상 어떤 사람이 10년 동안 뼈 빠지게 돈을 벌어서 마련한 집을 폭삭 망한 시부모에게 스스럼 없이 내어줄 수 있을까요? 시부모님이 간도 내어주고 쓸개도 빼주지 않는 이상 그럴 사람은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확실하게 의사를 밝혔으니 정녕 사람이라면 알아들었겠지 싶었어요. 그런데 이틀 후 시모가 제게 전화를 걸어왔더라고요. 아가, 고맙다. 네가 우릴 이렇게까지 생각하고 있을 줄은 몰랐어. 이번 일로 널 다시 보게 됐다. 우리 이번 주 안으로 짐 싸서 집으로 가면 되는 거지? 네?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머님? 어제 아범이랑 통화 다 끝냈어. 네가 우리 식구더러 집으로 들어오라고 했다면서? 예, 잘 생각했다. 아무리 시대가 변했다지만 시부모가 이런 상황이면 당연히 맏며느리가 나서야지. 그렇고 말고 우리랑 합가기로 했다면서? 너무 고맙구나, 고마워. 그리고 침대 하나만 새로 주문해다오. 우리 딸 송인 침대 없으면 잠을 못 자거든. 알았지? 정말 황당하고 어이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분명 남편한테 경고를 하고 절대 안 된다며 신신당부를 했는데도 남편은 독단적으로 일을 저지른 걸로 보였습니다. 저는 생각과 겨를도 없었어요. 곧장 시모에게 제 입장을 말씀드렸죠. 어머님, 전 남편한테 합가라든지 집을 내주는 건 절대로 안 된다고 분명히 제 의사를 표현했는데 그건 못 들으셨나 봐요? 이 집은 제가 안 먹고 안 쓰고 해서 10년 만에 산 집이에요. 그런데 이 집을 어떻게 드릴 수 있겠어요? 뭐라고? 그러면 우리 아들이 너한테 우리랑 같이 살자고 말했는데 네가 거절을 했다 이 말이야? 나서서 같이 살자고 해도 모자랄 판에 너 아주 싹수가 노라내구나. 옛날엔 이런 일이 있음 맏며느리가 가장 먼저 나서서 시부모 봉양하고 그랬어. 어머님, 부모는요, 둘째 딸인 아가씨가 모실 수도 있는 거고요. 막내 아들인 도련님이 모실 수도 있는 거예요. 능력만 충분히 되면 불가능할 게 뭐 있겠어요. 능력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장남 맏며느리 타령하시는 거겠죠. 아니다. 능력이 됐어도 장남한테 같이 살자고 하셨으려나요? 아무튼 그렇게 이 집으로 들어오시고 싶으시면 다 들어오세요. 저랑 애들은 이 집에서 발 뺄 테니까요. 왜 그렇게 우리랑 같이 사는 게 싫은 건데? 우리가 너한테 뭐 못해준 거 있냐? 어머님, 저 한 번이라도 제대로 며느리 대우 해주신 적은 있으세요? 결혼할 때도 그렇고 고생한다고 용돈 한번 지어준 적 있으세요? 제 입에 먹을 거 한번 넣어줘 보신 적 있으시냐고요? 어머님, 그거 기억하시죠? 애들 아팠던 날 어머님 생신 때 못 찾아뵌다 하시니까 어머님 저한테 뭐라고 하셨어요? 머리 끝까지 제가 기어오른다고 하셨잖아요. 그 말 저 아직도 잘 기억하고 있어요. 이런데 어떻게 제가 같이 살고 싶어 할 수가 있겠어요? 더 이야기하기 싫으니까 이만 끊겠습니다. 내일 오시면 아마 저랑 애들은 없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할 말을 끝내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정말이지 화가 머리 끝까지 나더군요. 어떻게 한 사람의 남편이자 아빠이자 가장이라는 사람이 이렇게까지 제 멋대로일 수가 있을까 싶었습니다. 그리고 전 이혼서를 준비해 집으로 돌아갔고 몇 시간 후 퇴근해서 돌아온 남편에게 이혼 서류를 집어던졌어요. 이혼 서류? 당신 제정신이야? 이혼이라니? 내가 며칠 전에 분명히 말했지? 내 의견 무시하고 당신 멋대로 행동했다간 그 행동에 대한 책임이 따를 거라고. 그 책임이 바로 이거야. 당신한텐 더 이상 나랑 애들이 필요 없을 것 같아서 이제 갈라서려고. 뭐 때문에 그러는 건데 말을 해야 알지. 아까 어머니께서 전화 오셨더라. 당신이랑은 이미 얘기가 끝났다고. 내일 짐 싸서 여기로 오신다고. 난 분명히 같이 살기 힘들다고 말했던 것 같은데. 집 빼야 할 날짜는 다가오지. 살 곳은 못 구하셨지. 그냥 다들 짐 들고 집에 들어오면 당신도 어쩔 수 없이 받아줄 것 같았어. 이미 짐 싸서 들어온 사람들을 내쫓을 정도로 당신이 모지고 독한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했으니까. 여태까지 날 한참 잘못 보고 있었네. 미안한데 난 이제 장남 타령하는 당신이랑은 도저히 같이 살 부대끼면서 못 살아. 아니, 내가 안 살아. 평생 장남 노릇하면서 동생들한테 좋은 오빠가 돼주고 부모님한테 든든한 아들이 되드려. 좋은 남편, 좋은 아빠 못 됐어도 인생에서 그거 하나 정도는 할 수 있겠네. 빨리 이혼 서류 작성해. 이 집에 다시 발들일 생각 없으니까. 내가 그렇게 말하면 겁먹고 잘못했다고 빌 줄 알았지? 나도 이혼하자 소리 얼마나 하고 싶었는 줄 알아? 잘 됐다 그래. 딱 기다려. 내가 바로 서류 써서 줄 테니까. 그리고 양육권은 내가 가지고 갈 거야. 애들 짐도 다 싸놨고 일부러 집에 들어오지 말라고 했어. 이러고 있는 거 보여주기 싫어서. 양육권 내가 가지고 가는 거 동의하지? 그래. 가지고 갈 수 있는 거 다 가지고 가. 나도 당신같이 매정한 여자하고는 단 하루도 못 살겠으니까. 그래, 고마워. 이혼하고 영원히 장남 노릇하고 살아봐. 아마 몇 년도 못 가서 나한테 찾아와서 잘못했다고 무릎 꿇고 빌 날이 올 테니까. 뭔 소리야? 나 남자야. 그것도 상남자. 그럴 일 없을 테니까 빨리 이혼하자.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렇게 우린 이혼을 선택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서류를 챙기고 아이들을 데리고서 곧바로 친정으로 향했어요. 부모님께선 제 모든 이야기를 다 들으시곤 남편 욕을 하시며 제게 잘했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네 아빠도 장남이지만 그렇게까지는 안 했어. 사람이 정도라는 게 있어야지. 잘 갈라섰다. 그런 놈이랑 더 같이 살아봐야 너한테 좋을 거 하나도 없어. 사람들이 염치라는 게 있어야지. 결혼할 때 한 푼도 안 보낸 인간들이 거머리처럼 붙어 먹으려고 해. 아이고 시원하다. 잘했다. 잘했어. 진작에 갈라설 거 그랬어. 그래도 예전에 내 편 들어주는 척이라도 했던 사람이 시부모님들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장남 타령을 하려고 하네. 이젠 정말 지긋지긋하다. 지 부모님 소중한 걸 알면 지 가족 소중한 것도 좀 알아야지. 됐어. 달라질 수 있다는 기대를 가지고 살았었는데 이래서 사람은 고쳤을 수 없다고 하는 건가 봐. 그래. 고쳤은데도 어차피 얼마 못 가 다시 고물이 되어버릴걸. 잘했다. 앞으로 여기서 마음 놓고 편히 지내라. 저는 그날부터 아이들과 함께 부모님과 함께 지냈습니다. 처음엔 걱정도 되고 불안했지만 그래도 부모님 아래에 있으니까 스트레스도 안 받고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마음속에 쌓인 응어리 같은 것들이 사르르 녹는 기분이었달까요? 저희 두 사람 사이엔 아이가 있어 이혼 숙려 기간을 가졌었는데 그 시간 동안 남편은 제게 한 통의 연락도 오지 않았습니다. 차라리 연락 한 통 없는 게 시원했어요. 듣기 싫은 목소리 들어서 뭐 하나요? 결국 우린 최종으로 이혼을 하게 됐습니다. 재산 분할도 제가 아파트를 장만하면서 들어간 돈이 더 많았기에 제가 더 유리하게 받을 수 있었고 양육권도 받아낼 수 있었어요. 양육비도 매달 60만 원씩 받기로 했고요. 이혼이 확정된 그날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마치 지옥에서 해방되는 날인 것만 같았어요. 다만 아이들에게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미안할 따름이었죠. 아이들은 그래도 친정 부모님 밑에서 씩씩하게 잘 지내주었답니다. 그렇게 얼마나 지났을까요?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애들도 딱 5번밖에 보러 오지 않던 남편이 어느 순간부터 애들도 보지 않더라고요. 그냥 무슨 일이 있나 보다 하고 신경 쓰지 않았죠. 그런데 2년 6개월이 지날 무렵 남편은 뜬금없이 초췌한 모습으로 저희 친정에 찾아오는 게 아니겠어요?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남편은 정말이지 꼴이 말이 아니었어요. 덥수룩한 수염에 살은 얼마나 빠져있는지 예전의 남편의 모습은 보기 힘들었어요. 친정 아빠는 남편을 보자마자 집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막으며 소리를 치셨습니다. 여기가 어디라고 찾아와? 사람이 양심이 있어야지. 꼴도 보기 싫으니까 당장 나가게. 장인어른, 장모님, 애들이 보고 싶어서 왔어요. 그리고 자영이 한 번만 보게 해주십시오. 예? 애들 엄마한테 제가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그럽니다. 저는 저를 찾는 전 남편에게 다가갔습니다. 무슨 말을 할까 궁금했거든요. 그리고 양육비도 밀려 있었기에 전할 말도 있었어요. 와, 천하의 이송아 꼴이 말이 아니네. 나한테 대체 무슨 할 말이 있어서 이렇게 처절한 꼴로 찾아왔을까? 어디 무슨 헛소리 하는지 드러나 보자고. 자, 해봐. 여보, 나 도저히 힘들어서 못 살겠어. 우리 가족들 정말 지겹다 지겨워. 기생충도 이런 기생충들이 없을 거야. 그걸 왜 이제 알았을까? 당신과 이혼하고 집 하나 얻어서 같이 살았는데 공과금이며 생활비며 보험료며 모든 돈은 내 월급에서 나가니까 힘들어 죽는 줄 알았어. 심지어는 동생들 핸드폰비 카드값까지 다 내주고 있었다니까. 옆에 있을 때 당신의 소중함을 좀 알았어야 하는 건데 내가 그걸 모르고 주제도 모르고 정작 중요한 건 다 놓치고 살았어. 미안한데 이제 와서 그런 말 해도 통하지가 않아요. 나도 알아. 그래서 나 후회하고 있다고. 진작 당신 말을 들었어야 했는데. 여보,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됐고,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뭔데? 있잖아. 내가 지금이라도 우리 가족 버리면 나랑 재결합할 수 있어? 나 이젠 우리 가족 신경 안 쓰고 당신하고 애들만 바라보고 살게. 각서라도 쓸까? 아님 공중이라도 받아둘까? 아이고, 이송학 씨, 꿈 깨세요. 기차님이 떠났거든요. 딱 보니까 나랑 이혼하고 재산 분할 받은 돈을 니네 가족들한테 다 써서 빈털털이 된 것 같은데 저 눈 높아요. 누가 밑바닥까지 떨어진 사람을 쳐다보겠어? 재혼할 마음도 없지만 만약 하더라도 당신같이 독단적이고
자기 가족밖에 모르는 인간이랑 안 만나. 만나더라도 자기 가정부터 챙기고 너보다 훨씬 개념 있는 남자 만나서 평생 네가 배 아파하는 모습 보면서 살 거라고. 알았어? 그러니 자업자득이니 다신 찾아오지 마. 그리고 너 양육비 밀린 거 알지? 딱 보니 니네 가족들한테 돈 쓰느라 양육비도 못 준 것 같은데 인간아 언제 정신 차릴래? 네 자식들한테 돈 쓰는 게 그렇게 아깝디? 올해 안에 정리하도록 해. 안 그러면 내 성격 알지? 나 분명 말했다. 여보, 제발. 나 통장에 16만 원밖에 없어. 제발 나 좀 받아줘. 저는 그렇게 매정하게 전 남편을 쫓아내버렸습니다. 남편은 시댁 식구에게 정신적으로나 물질적으로 아주 진절머리가 난 걸로 보였어요. 성인이 돼서도 백수로 지내는 시동생들, 욕심 부려서 다단계 투자했다가 전 재산 날린 전 시부모님. 이 사람들을 데리고 살고 있으니 정신이 온전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우리 부모님 하더니 나락으로 떨어지고 만 거였습니다. 그러게 제 말을 진작에 듣지 그랬을까요? 아마 전 남편은 평생을 시댁 식구들 뒷바라지 해야 할 테니 사는 게 아닐 걸로 보여지네요. 그렇게 저는 모든 시간들을 이겨내고서 아이들을 혼자 키우는 당당한 엄마로 잘 살아가고 있어요. 남동생도 종종 찾아와서 우리 아이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답니다. 친정 부모님도 이혼한 딸이 신경이 쓰이는지 옆에서 절 많이 챙겨주시는데 그럴 때마다 눈물이 나지만 전 이런 부모님을 위해서라도 더 힘을 내서 밝게 살아가려고 합니다. 처음엔 마음이 참 무거웠는데 이젠 홀가분하네요. 뭔가 무겁게 누르고 있던 것에서 벗어난 기분이라고나 할까요? 그래서 더 용기를 내보려고요. 이 사연을 들어주신 분들께서도 혹시나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을 놓치고 있진 않은지, 쓸모없는 것에 시간을 허비하고 있진 않은지 한 번쯤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마음으로 사연을 보내게 됐어요. 우리 구독자님들 항상 힘내시길 바라며 가족과 행복한 하루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